9월 9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하락 코멘트 조현지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뉴욕 3대 지수 모두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4% 이상 급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미국 기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글로벌 데이터 시큐리티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중국과의 모든 비즈니스를 거절하고 디커플링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좀 중국 관련주들한테 좀 부담 요인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추가 재정 부양책이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 1.5조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회성 현금 지급이 포함되지 않고 시급한 사안, 즉 실업수당 매주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금, 그리고 의료량 교육 지원금 등 이런 시급한 사안에만 초점을 둔 한 7천억 달러 수준의 법안을 상원 공화당에서 이번 주 내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망감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테슬라 S&P 500 편입이 불발되고 백신도 11월 이전에는 배포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하락 심리를 좀 하락 압력을 가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기술주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콜옵션 매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를 좀 보시면 풋 대비 콜 레시오가 지금 닷컴 버블 이후로 역사적 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콜옵션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한 콜옵션 볼륨을 보시면 풋 대비해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밑에 차트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밑에 차트 두 가지를 보시면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옵션 계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100% 이상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특히 테슬라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스크라고 해서 옵션 내 변동성을 보시면 모두 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예 없다라는 식의 베팅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편형이 강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옵션 포지션에 대한 청산, 그리고 이 정책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주가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래 순서로 돌아가서요. 투자 전략 경제, 전략 인사이드 김영래 위원, 그리고 임지용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언택트 소비나 그리고 또 핸드폰을 사용해야만 하는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제 포노 사피언스 세대가 부상이 되면서 유통시장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세안의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세안 시장의 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여력을 보시면은 페이지 3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세안은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기반이 되고 소비 기반이 돼서 그 소비 시장 성장 여력이 됩니다. 거기다가 실질 인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구매력도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아세안의 인프라를 보시면은 이커머스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통신, 전자결제, 운송, 물류 요 세 가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가 상대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다져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할 텐데 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은 결국에는 그 대장주, 그러니까 가장 그 1등주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업은 이제 C라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임지용 대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제가 작성한 베트남 기업인데요. FPT라는 베트남 기업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 점유율 기준에서 3위 기업이었는데,
이제 4위 브랜드였던 티키를 인수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기준 1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자체의 그 이커머스 브랜드 자체도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빨리 높여가면서 자본력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로 봤을 때는 수수료 인상과 이용자 구매 건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임종 대리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시아 이커머스 대장주 C 리미티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주요 비즈니스는 아시아과 대만, 그리고 상장은 좀 미국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커머스 쪽의 성장성이랑 점유율 상승인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커머스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현재 시장 침투율이 한 4% 정도로 주요국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코로나가 이제 고속 성장의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는 GMV가 전년 대비 150%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14페이지 그림 3번을 보시면 주요 지역에서 쇼피 트래픽이 경쟁사를 이렇게 앞지르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유율 상승의 배경은 이제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 두 가지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2분기 기준으로 한 44억 달러의 현금을 좀 가지고 있고, 연 10억 달러로 게임 사업부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좀 창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이제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이제 마켓플레이스별로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면서 수익화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게임 쪽인데, 이제 가레나라는 브랜드로 이제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텐센트랑 파트너십인데, 텐센트가 이제 C 리미티드의 지분 25%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텐센트가 개발하는 유통하는 PC나 모바일 게임을 우선적으로 퍼블리싱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게임 개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 게임인 프리파이어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한 130개국에서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리 좀 흥행을 하다 보니까 멕시코, 브라질, 인도에서도 좀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핀테크인데, 핀테크니까 C머니라는 브랜드로 게임 사업 인앱 결제나 이커머스 결제를 좀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소액 대출이나 디지털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80조 원 정도 되는데, 단기 주가 급등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세아 GDP 대비 C 시가총액이 2.4%로 중국 GDP 대비 알리바바 텐센트 시가총액 10.3%, 미국 GDP 대비 아마존 시총의 한 8.5% 대비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유동성 분석과 전략 노동길 위한 발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만기 전략을 통해서 이 수급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9월부터는 유동성 분석과 전략이라는 자료의 시리즈를 통해서 현물과 파생시장의 이 투자 수급 주체들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자료를 계속 작성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먼저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올해 대규모 주식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이 이후에는 순매수의 개인 주도력은 유지시키겠지만 이 자금의 유입 속도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바로 이 국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채권 대비 상대 기대 수익률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코로나19 국면에서는 10% 이상의 상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만 지금 6%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이 장기 평균선을 크게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른 이 현물 시장의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와 신흥국 투자 펀드의 자금 이탈에 따라서 국내 주식에 대한 현물 매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목표 비중을 6월 말 현재 국내 주식에서는 충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기관 투자자가 주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룸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내일 9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파생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접근이 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코스피 200 선물 매수 포지션은 지난 6월 만기일 이후에 5만 계약을 현재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매도가 이 현물 시장에서 금지된 영향이 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과거에는 롱숏을 통해서 국내 현물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그게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 국내와 신흥국의 주식시장 익스포저를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전자 현물 가격이 반도체 현물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대용 성격으로 코스피 200의 선물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파생시장의 다른 수급 주체인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1조 2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매도차 잔고를 쌓고 있는데 내일 베이시스가 개선이 된다면 현물 시장이 우호적인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에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내일 동시만기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출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시브 이벤트로는 SK 바이오팜이 860억 원가량 코스피 200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이 예상되어 있는데 12월 만기 때 250억 원가량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산업 스팟 코멘트 구한성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종근당 목표주가 16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임상 실패라든가 출시가 지연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동사의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중심, 두 번째는 지금 폐렴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우려가 커져서 폐렴구균 백신이 갑자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겨울철에만 팔리는 한철 제품인데 2분기에도 잘 나가고 3분기에도 거의 분기당 한 130억, 14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제약사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동사 같은 원래 이제 영업 잘하던 회사가 시장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2분기 실적도 가장 제약사 중에 돋보이는 실적이었고요. 성장률 또한 99.4%였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25배 수준으로 쌉니다. 다른 제약사들보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빠질 때 사두시면 더 좋을 만한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바이오 스팟 자료 말씀드리면요. 지금 옵티보 키트루다 같은 PD-1 타겟의 면역항암제 이후에 차세대의 면역항암제를 찾기 위해서 빅파마들의 관심사가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CD47이라고 하는 타겟의 항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의 아이맵이 에브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 라이센스 아웃했고요. 렘조팔리맙이라는 이상 단계의 물질입니다. 이 CD47 타겟으로 가장 앞서 있는 매그롤리맙은 47이라는 회사가 원개발사인데 길리어드의 지난 3, 4월쯤에 M&A가 5조 원 규모로 됐고요. 한국의 관련 업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아이맵이 이제 제넥신이 지분을 8% 정도 들고 있어서 관계사고요. 그 다음에 임상 1상 단계에서 47 그 항체를 개발하는 이뮤노시아가 있는데 유한양행이 지분을 51%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맵신이 이중항체로 전임상 단계에 개발하고 있어서 제넥신, 파맵신, 유한양행 등 관련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코멘트 있겠습니다. 도현우 위원. 예,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들 기존에 73,000원에서 76,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한 근거는 2020년 이후에 이익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잘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 10.2조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가 9조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1조 원 이상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CE 부분은 다 지난번에 추정했던 숫자랑 비슷합니다. 근데 잘 나온 가장 큰 사업부가
IM 부문인데요. IM 부분이 영업이익이 4조 원 나와서 지난 분기보다 106%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추정치는 2.9조 원이어서 여기서 한 1조 원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M 부분이 실적이 4조 원 나온 거는 지난 그 예전에 갤럭시 뭐 S3 시리즈, S3 뭐 S4 이럴 때 갤럭시가 상당히 뭐 잘 팔릴 때 나왔던 그런 실적이고 최근에는 거의 뭐 2조 원 수준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IM 부분이 실적 증가를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요가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3분기에 출하량이 8천만 대 기록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늘어날 것 같고 회사 측 얘기로는 출하량이 늘어나는데 마케팅비를 덜 써서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이 그냥 뭐 알아서 최근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확보로 이익률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지난 분기에 11%였는데 이번에는 한 13%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이 반사 수요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5G 기지국 투자 본격화로 여기서도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9월 7일에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존이랑 5년간 7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장 내년에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액이 2조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수주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제품인데 이거 다 수주를 했고요. 내년에 여기서 매출액 3조 원 이상 추가될 거고 IBM의 프로세서도 수주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 나온 얘기는 퀄컴의 중저가 AP도 수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뭐 반도체는 뭐 그저 그렇지만 스마트폰이랑 파운드리 쪽의 수혜를 상당히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코미코 손세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코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에서 4만 9천 원 상향했습니다. 앞서 저희 도현우 위원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파운드리 기대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파운드리에 대한 산업 성장의 수혜주가 되는 게 이 코미코입니다. 일단은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있는 부품들을 이제 세정 코팅하는 회사인데 뭐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고객사들의 그 가동률이 늘어나면 세정 코팅에 대한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코미코는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상당히 파운드리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TSMC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미코는 안성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그다음에 중국, 대만, 싱가폴 이렇게 법인,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 이런 업체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와 다 거래를 하고 있어서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 성장에는 당연히 수혜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 업황의 호조세를 반영했고 2021년 EPS에 반도체 소재업종 평균 PER 13배 적용해서 49,000원으로 목표가 상향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진명 위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기존 28,000원에서 35,500원으로 상향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복합 기업인데요. 이 각 부문들이 하고 있는 업종의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이 그간 좀 높아진 상황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회사들 중에 일부에서 좀 호재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회사 중에 한화 시스템이 어제도 발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국형 차기구 주함 사업인 KDDX 전투체계를 수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긍정적으로 좀 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 여기는 100% 자회사인데요. 여기에 K9 자주포가 호주 수출이 사실상 단독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직접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몇 달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한미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면서 고체 연료 사용이 허가가 됐는데요. 물론 민간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발사체의 추진체, 그러니까 연료가 아닌 이제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유일한 제조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좀 수요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페이저 솔루션이나 오버웨어에 대한 뭐 기대감도 이 손자 회사다 보니까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좀 긍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제가 보는 긍정적인 요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회사 이름 자체가 또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우리가 2분기 중에 항공 산업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얘도 대표적으로 그런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3페이지 그림 1번과 2번처럼 굉장히 안 좋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업이 민항기에 관련된 그 엔진 부품은 전체 연결 매출의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거의 뭐 매출의 60%가 방위사업체고요. 뭐 일반적인 기계나 IT 서비스도 한 30%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기계 평균 이상의 좀 퍼포먼스는 나와줬어야 됐다. 아니면 뭐 매출의 대부분이 방산이니까 방산의 평균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그간 계속 처져왔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게 좀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호재들이 이 회사는 방위사업체다라는 좀 인식들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종 평균을 이렇게 기존의 계산법 그대로 이제 업종별로 가중 평균을 했고요. 상장된 자회사는 20% 30% 정도 사업 부문에 따라 할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 이미지 개선들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타겟퍼를 12.8배로 설정을 해서 지금의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한세실업 이지영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 상회하는 호실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OEM 부분이 좋아서 그렇고 OEM에서도 마스크랑 방호복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스크 방호복의 수익률이 의류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수익성도 당초 예상보다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마스크 방호복의 오더 증가와 미국 소매시장 반등, 그리고 빠른 미국 의류 재고 정상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업황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제 미국이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면 제품을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산 면의 85%가 위구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화가 계속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 상반기 미국 의류 수입이 많이 감소했는데 동남아나 이런 데는 별로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소비시장 반등에서는 동남아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동남아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EPS를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23,00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스팟 코멘트 정현승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의 통계가 나와서 좀 분석을 해보았고요. 지금 상반기 국내에서는 2,766메가와트가 설치가 되었는데 이 중에 태양광이 88%, 풍력이 6%, 연료전지가 4%를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전히 태양광 중심으로 설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설치량은 4.15기가와트로 이 중에 태양광이 3.5기가와트, 풍력이 250메가와트로 여전히 하반기에도 태양광 중심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7일 날 푸른 하늘의 날 연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19년 말 12.7기가와트에서 25년 42.7기가와트로 6년간 30기가와트, 연평균 5기가와트 신규 설치가 하겠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풍력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설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화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설치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공사 지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사실 국내 육상 풍력은 설치가 매우 크게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림 6번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트리거, 즉 실적 개선에 대한 큰 트리거, 가시성이 가장 높은 거는 결론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상 풍력에 대한 언급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건설 시점은 대규모 프로젝트 건설 시점은 한전이 본격적으로 좀 뛰어드는 2023년 이후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21년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CS윈드나 CS베어링 같은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온라인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상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